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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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너란 말이야.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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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안녕하세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환영합니다. 주말마다 검찰개혁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 일단 마지막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또 태극기 드신 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근데 방향과 정도에 관해서 이견은 있지만 검찰을 뭔가 선을 좀 봐야 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2달 넘게 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소위 조국 사태의 와중에서도 원래 검찰개혁이 무엇이었나, 검찰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그리고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 있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보려고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 더블 MC 네.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하시네. 예. 예, 제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게스트 바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게스트 분은 그 검사로 10년 넘게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위위원으로 계시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백혜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게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보다 서초동 촛불 현장에 뜨거운 현장에 결합해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서울변호사회에서 관련 TF 활동을 하고 계신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두 분 알릴레오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손님들은 피할 수 없는 순서. 예. 1분 자기소개. 자기 PR의 시간이에요.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이 아닌 시민의 편에 있는 20대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이건 몇 달 전 통계라서 명확하게 모르는데 법사위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내고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거.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 또 하나 덧붙이면 토론을 정말 잘하시는 많이 나오시죠? 의원님. 네. 근데- 근당백이십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1분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편이나 방송에서 이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변호사로 활동을 좀 해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30대가 이렇게 정치 평론하는 데 가서 많은 토론과 방송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직도 30대예요? 네. 20대 같은 얼굴인가요? 꿈나무네 꿈나무. 네. 새삼스럽게 네. 나이가 진짜 새겨집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이고. 30대 아니셨어요? 예, 변호사님? 좋아 그 멘트. 이런 사람이 나가는 사람. 거예요. 이러니까. 네.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한 4년 정도 민주당의 사건을 이제 자문 변호사로서 전담하면서 이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2013년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위원으로 이제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또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관련돼서 셀프 감금. 예, 사건. 셀프 감금 사건 그 3년 동안 이제 검찰과 싸워서 이제 결국 무죄를 받아냈었고요. 또 2015년도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윤회에 대한 고발장 대리인 이런 것들 역할을 했고요.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신 대로 이 서울 변호사 협회 산하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TF가 있는데 현재 거기서는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즈니스는 언제 하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도 1시간밖에 못 자고 나고요. 네, 열심히 지금 네, 목이 셀 요즘은 정도로 하고 토론에 있습니다. 나가는 것도 상당한 뭐 쏠쏠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밖에 안 줘요 보도국은.
뭐 많이 주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나가는 게 또 변호사 수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그건 제가 알아요. 별로 이제 그냥 유명하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사건을 맡겨야지까지 가기는 조금 이제 네, 맞아요. 거리가 예. 있죠. 그러시구나.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네. 문제 저도 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오히려 문제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죠. 어려운 고객.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진심 사건. 뭐 이런 거. 예. 이기기 어려운 것 같은 네. 사건이 많이 온다 이 말씀이죠. 네, 맞아요.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건데 저쪽 광화문은 조국 퇴진 뭐 문재인 아웃 이거 하고 있고요. 조국 수호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네. 검찰 개혁은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검찰 개혁은 지금의 검찰이 어떻길래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총론적으로 우선 김 변호사님 먼저 해보실래요?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검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외형은 특수수사, 부패 수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정치권에서 하명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하명 수사를 하는 건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 그런 어떤 부패나 이런 범죄를 제대로 좀 수사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면 좀 모르겠는데 또 이게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디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검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그런 경험 해보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검찰의 사건의 피의자로 가보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돼가지고 고소고발을 해보는데 검찰이 매우 고압적이고 불친절하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게 내가 과연 국민이지 아니 분명히 헌법에는 여러 가지 기본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형사소송법에도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어떤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고 이런 것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검찰만큼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나라가 없는 거죠.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권, 수사지휘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검찰이 손을 대면 다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수사 현실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느 한 개인을 놓고 진짜 과거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파면 이게 그 안 무너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국민들의 그리고 개혁의 열망 이게 이번에 저는 서초동 집회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해 보면 여기 비법조인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법 알못 이게 법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이제 검찰은 제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게 누가 한 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 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검찰권을 공평하게 행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이게 편파적으로 네. 이걸 행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평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또 수사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니 꼭 필요한 수사를 하고 공평하게 그다음에 인권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경우에도 이게 늘 바른 판단만 하면 좋은데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갈 때 누구도 이 검찰 조직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네. 말씀하신 그건데 저는 네.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 첫 번째 거 있잖아요.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거. 예. 자기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 검사들 자신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 같아. 갑자기 눈도 나빠지고요. 예. 뭐 비디오 이런 거 보면 예. 다른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누군지 찾아내는데 예.
자기 편이 범죄 혐의자로 이렇게 얼굴이 비디오에 나오면 예. 갑자기 못 알아봐. 눈이 막 예. 나빠져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대요. 예, 김학의 씨 이런 그런 거. 분은 그다음에 그렇게 뭐- 얼굴이 뚜렷하게 나와도 계속 예, 그다음에 잘 뭐 분명하지 자기들끼리는 않다고. 동료를 성폭행해도 뭐 저거 하다가 나 사표낼게 그러면 그래 나 사표 내고 나가 이래버리고 그다음에 뭐 검사가 일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공문서를 고소장을 자기 위조해서 붙였다가 그게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서 피해자가 예. 막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가 저 공문서 위조야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도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것까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검찰을 지금 악마화했나? 그런 느낌이 좀 오는데 백 의원님 검사를 10년이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밖에서 법 알못으로서 검찰 조직이 이런 문제 있지 않으라고 4가지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어때요? 일단 이거는 얘기해야 돼요. 많은 검사들이 열심히는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죠. 밤잠을 못 자죠. 일이 너무 많아. 일하죠.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검사들 상층부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또 예전에 같은 경우 공안 검사들 이런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들이 사실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요. 검찰이 정말 공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수사라는 거는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의 시기, 방식도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뒤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서도 그런 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과 검찰 내부의 판단하는 인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수사나 이런 것들만 주로 문제고 나머지 한 99%는 정말 힘겹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권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알릴레오 들어오기 전에도 2통화의 전화를 받았는데 검찰에 자기 사건과 관련되어서 했는데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비단 정치 수사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이 고소고발하는 사건, 피해자가 되거나 뭐 또는 피의자가 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과연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네. 공감 가는 게 검사로 제가 있었을 때하고 변호사로 나왔을 때하고 차이가 예,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진짜로 검사로 있을 때는 검사가 이렇게 큰 권한과 시민들에게 조사받는 사람들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어요. 근데 예. 딱 당장 변호사가 돼서 이제 입회하러 가는데도 이게 검사의 말 한마디 예,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예. 정말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인데도 약간 무서워요. 검사들이 아니 검찰청 자체가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수사를 고소한 사람도 그렇고 조사받는 사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원님처럼 뭐 막 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에 대해서 그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그 수사 서비스를 그쵸. 제공해서 네. 재판으로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고압적으로 느끼고 그런데 또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서 특수부 수사뿐 아니라 일반 공판부에서도 일반 형사부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이제 네. 저보다는 조 변호사가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대본에 상관없이 차원을 셋으로 나눠서 해보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지금 얘기를 나눴어요.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어서 국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예. 법무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검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보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하는 거, 법무부에서 하는 거, 국회에서 예. 하는 거. 지금 대본은 후자로 돼 있어요. 예. 제일 먼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도 나오고 이러고 나서 네. 뭐 몇 가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순서로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그럼 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럼 법무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특히 조국 장관 국회에 있는 건 지금 어떻게 돼가냐 그 순서로 조변이 좀 진행해 보세요.
그 검찰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으신 다음에 검찰에서 굉장히 빨리 본인들 셀프 개혁안을 내놨죠. 그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게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빼고는 특수부 폐지하겠다. 전국 검찰청에 폐지하겠다. 그리고 밤 9시 넘어서는 심야 수사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안을 내놨어요. 근데 그 검찰이 특수부를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기존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특수부에서 큰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것들인데 이제 특수부가 줄게 되면 상식적으로 조금 더 줄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수사의 범위가 줄게 되고 그러면 직접 수사가 사실은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심야 조사도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더 폭넓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또 예. 의문은 과연 이제 이렇게 3곳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기능이 줄어드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금 3곳 빼고는 나머지 다 없앤다고 했는데 다른 곳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런 곳은 특수부가 일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 일하기가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인지를 해가지고 그런 특수수사할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국정원 직원, 검사가 이제 국정원 직원처럼 맨날 돈도 없는데 맨날 밥 사 먹으면서 뭐 없냐고 수사할 거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소한다라고 하는 데는 없어가지고 뭐 굳이 뭐 없애나 마나한 그런 데고 어차피 영업이 안 되던 정보를 없앤다. 정확한 표현이다. 예. 영업이 잘 안 되는 데고 예.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중앙. 서울중앙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에다가 뭔가를 내려보낸다 아니면 인지해가지고 뭔가 뭐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축소한다라고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수사를 그대로 또 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래서 걱정이 있는 검사 것 같아요. 숫자를 이 중앙 그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수수사에 거의 90% 한다고 보면 돼요. 예. 실제로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특수부가 예전에는 중수부잖아요. 네. 대검 중수부. 네. 그래서 중수부가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어요. 예. 특수부가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름을 또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간판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거에서 못해지 근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장관급 공직을 지낸 분이 네. 재직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특수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상당히 예의 바르게 잘 대해준 수사관이 있었는데 둘이 대화를 나눌 때 이랬다는 거예요. 아우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저희가 뭐 나쁜 짓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뭐 내가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느긋하게 있는데 여기는요. 광화문 내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예. 데려와도요. 다 감옥 보낼 수 있는 데가 특수부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 완전히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아까 그랬잖아요. 평생에 사람이 자기가 뭐 50평생을 살았다는 50평생 동안 정말로 법이 관한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걸 다 턴다고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그 이번 거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런 걸 보니까 예. 정말 사돈 팔촌까지 탈탈 털고 30년 전에 걸 털잖아요. 예. 웅동학원. 네, 30년 전에 거. 그리고 뭐 대학 입학 원서에 자기소개서 한 줄 한 줄 다 검증하고 아니 예. 그 특수부 검사들이 직급도 검사가 되면 바로 부의사관 3급으로 네. 시작을 3급이요. 하고 고위공직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활동비 주고 시설 다 대주는 특수부 검사님들이 네. 그 20대 그 지금 청년이 19살 때 낸 대입 자기소개서에 그 줄 거 가지고 요 구절을 뒷받침하는 활동이 실제 있었나? 뭐 그다음에 여기 상장 받았다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제 상장을 받았나? 이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막 납세자로서 막 화가 나던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좀 그 별건 수사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깜짝 놀란 게 기사에도 안 났던 그 조국 장관 아들이 지원한 학교 있잖아요. 그건 한 번도 뭐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다 얘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지원했다가 떨어진 대학까지.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특수부 수사를 결론과 목적을 정해놓은 그런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적뿐 아니라 결론을 정해놨다고요? 네, 예. 물론 이제 없는 범죄를 만들진 않겠지만 네. 이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 이 사람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 수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실력 없는 검사, 성과가 없는 검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딱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딱 잡고 해가지고 구속시켰다. 그래가지고 무슨 죄로든 처음에 시작했던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로 해갖고든 유죄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성과가 있는 그런 검사로 평가를 받고 또 그런 검사가 특수부로 해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특수부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자꾸만 이제 별건 수사로 나아가게 되고 무리한 수사로 간다라는 거. 여하튼 지금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물론 심야 조사를 안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포토라인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좀 덜 무섭게 하는 효과는 나겠죠. 근데 특수부가 간판만 바꿔들고 이제 영업 안 되는 데는 문 닫고 영업 잘 되는 데는 계속 간판 바꿔서 가면 시장 개업하는 거지 이게 뭐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냐. 네. 이 문제는 지적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지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렇게 폄하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도 의미는 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했는데도 이것도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러나 이번에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법무부도 그렇고 다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제는 특수부 줄이자.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요. 그 실질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개혁안을 보게 되면 법무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낸 안이 있고 대검찰에서 검찰청에서 낸 게 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조금 절충한 게 있는데요. 이 특수부 축소와 관련되어서 똑같이 특수부 축소가 있는데 앞서 이제 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직만 그대로 3개 놔두면 그대로 계속 파견 검사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고 계속해서 인지수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지금과 달라질 바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부 수사 자체를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특수수사의 규모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규모를 제한하는 법무부 산하의 파견 검사를 진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특수부 수사에서 뭐 파견 검사 요청을 하면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요청하면 다 오케이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승인을 형식적 심사를 하지 않고 위원회를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파견 검사가 그 특수부에 파견하는 거를 심사하는 기구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다른 기관에도 파견 많이 나가잖아요. 저는 다른 기관에 국회에도 오지 않나요? 네. 네, 이제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 파견 검사 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가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한 거는 외부 기관 파견 검사를 맡겠다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번 발표한 거는 내외부 다예요. 검찰 내.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외부는 다 차단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는 내부 파견도 막아야 이게 조금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특수부 축소 문제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우려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가 어쨌거나 뭐 고위 공직자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재벌들 비리 이런 걸 다듬어 왔다 보니까 그런 데가 축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뭐 그런 재벌 범죄나 아니면은 무슨 뭐 고위공직자 비리 같은 거는 좀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나 뭐 이런 게 다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일부러 대변해 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일부러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찰이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형벌권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헌법적인 의무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꼭 특수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걸 형사부에서도 꼭 특수부가 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 형사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 어떤 금융사기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팀이나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수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 부패 범죄를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은 그렇죠. 예. 상당수가 공수처로 이전이 돼요. 고위공직자 뭐한 6천 명 정도. 네, 특수부의 그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그리고 수사권 조정으로도 이제는 이런 수사를 검찰의 특수부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경찰에서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경찰에서 이제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그래야 검사들도 좀 덜 바쁘죠. 예. 그 휴가도 못 쓰고 뭐 여검사들 경우에는 출산휴가 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찾고 지금 예. 막 야근 엄청 많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부처님도 내려놓으라고 행복이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거운 짐을 우리 검사님들이 왜 그렇게 꽉 껴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 지금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검사들은 그 찬성을 많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전 같이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이제는 그렇게 검사들 사이에서도 막 예전처럼 그런 반대 분위기가 높진 않은 거죠. 자체적으로 일을 좀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는 경찰에서 조사한 거를 똑같이 도대체 왜 그걸 똑같이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피신조서 또 검찰 피신조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안 하고 있고요. 피신조서랑 피의자 신문조서. 예,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매우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묵혀두지 않고 요즘에 저 깜짝 놀랐는데 20일 만에 기소를 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예. 중요한 범죄였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일을 줄이려는 노력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제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 포토라인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공개소환제도. 예. 예.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검찰청 앞에서 버스 내리셔갖고 예. 포토사인 가지고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셨고 뭐 재벌 총수나 뭐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소환될 때마다 소환이 아니죠. 이제 출석 요구를 받아서 출석할 때마다 그 기자들 사이를 통과해서 사진 찍혀주고 뭐 막 마이크 대고 막 서로 밀고 당기고 이거 예. 통과처럼 해야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사실 공표 부분하고 포토라인 폐지하고 결부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가 전면적인 폐지가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공론화 시켜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 범위가 넓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공개 소환 금지지 포토라인은요. 제가 볼 때는 금지해도 누가 진짜 하면은 기자들 다 앞에 어차피 죽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뻗치기. 네. 예. 죽치고 뻗치기 하고 있으면 오히려 포토라인은 없으면 더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공개 소환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포토라인 자체는 오히려 어차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어떤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특히 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의 그 공개 소환 대상의 자체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공인, 저 같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환 대상인데 거기도 무조건 다 진짜 밑에 지하 통로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저는 조금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렇게 공개 소환하는 것이 어떨 때는 그런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거물급 수사에는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어서 받는 경우에 오히려 좀 압박이 되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꼭 수사에 도움 그 차원으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그런 소환의 문제를 가지고 예. 본인을 압박하게 하고 수사에 도움을 받게 하는 그건 아니고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언론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어쨌든 언론의 문제도 또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예, 알 권리 그 부분과에서의 합리적인 그 부분을 찾을 필요는 있다. 김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만약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전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저희가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찰권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행사된다라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과연 지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검찰권 수사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사, 결론을 정해놓은 엉터리 수사를 시작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꾸로 국정농단 때를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때는 또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출석을 했는데 다 기억나시죠? 팔짱 끼고 수사관을 이렇게 손모으고 있고. 그때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언론의 보도였고 국민의 촛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진짜 전면적으로 제한해가지고 아예 이제 꽉 아무것도 이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또 지금 이렇게 수사가 잘 공정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 언론 보도가 되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된다라고 하면, 깜깜이 보도, 깜깜이 수사가 된다라고 하면 축소되거나 수사가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회 기득권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이 돼요. 그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장님 약간 어떻게 절충적으로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예. 예컨대 이재용 씨가 지금 여러 건으로 이제 재판도 받고 있고 한데 예.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수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 포토라인에서는 이재용 씨를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얼굴도 이미 알고. 그리고 저거는 좀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에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해서 처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됐을 때 네. 그때 뭐 민주당 정부 때 이미 그 무슨 정치 깡패들 재판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목에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걸어가지고 종로통으로 행진시키고 그러고 사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인데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른바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포토라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짜 망신 주는 식의 예. 우리가 사실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벌써부터 조리돌림식의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알 권리가 아니지 않냐. 그게 무슨 거기 무슨 정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저는 이 알 권리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을 지금처럼 다 금지해 놓고 예. 뭐 공보준칙 이런 것도 만들어 놨지만 아무도 안 지키고 그러고 뭐 어기어도 처벌받는 사람 역대 우리 역사상 한 명도 없었고 예. 기소된 사람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검사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언론에 찔끔찔끔 흘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거는 거의 죄악이다. 네. 범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거름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하는 당사자가 이거를 결정해서 흘리는 방식에서 무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논의해서 어느 선까지 이 사건에 관해서 공보를 한다. 예. 이렇게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위원회나 이런 거를 하나 채를 걸러서 꼭 필요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절충적인 제도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법으로 딱 금지해 놓고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수사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왜곡된 형태로 흘려보내는 이게 지속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그 법무부에서 이번에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공보준칙 고치겠다는 내용 중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포함이 돼 위원회 있죠.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어떤 범죄를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공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당사자 동의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그렇게 준칙을 만들겠다라고. 그래 당정 협의를 한 거예요?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예. 법무부에서 일단 이게 가한 비슷하게 논의됐던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곧 당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기존에 그 네.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그 준칙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원칙적 예외가 너무 많더라고요. 공표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이걸 악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아니 세부로는 검찰에서는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간행은요 그거 자체가 하나도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실제로 뭐가 있어, 그것만 저게. 지켜져도 다행인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다 검찰청에 들어와서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거 네. 그것도 너무 쫓아내요. 많은 네. 언론사들이 네. 다 들어와 있죠 검찰청에. 그래서 이제 검언유착, 검은유착이 아니고 검언유착. 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법무부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 볼까요? 지금 예. 조국 장관이 와서 검찰 개혁을 지금 뭘 했죠? 그 검찰에서 발표한 부분하고도 좀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형사 공판부 강화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 관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부당한 별건 수사 방지, 그다음에 출석 조사 최소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검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좀 많은 부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라든지 지금까지는 검찰이 감찰을 스스로 했나요? 그렇죠. 1차적인 감찰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법무부로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사실은 검찰을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법무부 국장 자리에 검사 잘 나가는 검사들을 꽂아 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감찰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하니까. 말 잘 듣고 알아서 하는데 뭐 검찰 왜 손을 봐요? 어차피 선후배 관계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손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찰 기능 자체를 대검찰청에 내기로 해가지고 대검찰청에 1차적 감찰청을 줬고 감찰 권능을 줬고 법무부에서는 보충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아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네. 법무부의 감찰권이 작동해서 실제적으로 했던 게 최동욱 검찰청장. 최동욱 검찰청장 쫓아내는 거? 총장이니까. 아, 그때 있을 때? 네. 그때는 법무부 감찰권을 행사해서 결국 그렇게 징계하고 막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 방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검찰 조직 자체를 지금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특수부하고 공안 쪽으로만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저희가 앞서 전반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형사부거든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건 형사부거든요. 특수부에서 수사받으면 성공하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특수부의 내사 대상이 되기만 하면 벌써 세속적 기준으로는 성공하신 성공하신 거죠. 내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 칸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형사부거든요. 그래서 예. 형사와 공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중 많은 부분이 다 왜 승진을 그쪽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승진을 주로 그쪽에서 했어요. 그쪽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는 공안부가 득세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특수부가 득세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안부는 거의 대부분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여전히 지금 특수부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왜 우리 검찰 조직이 이래야 되냐. 그래서 해당 그런 부분을 이 검찰 조직 자체를 좀 개편하는 부분을 형사부와 이런 어떤 공판부 중심으로 좀 가자. 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일한다는데 그런 것도 좀 덜어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권 침해를 좀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를 동반하고 강제 수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최소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덜 침해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심야 조사라든가 아니면 체포영장을 막 발부받지 않아야 될 걸 남발하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또 수사 시간, 출석 시간과 관련되어서 강제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조율해서 한다는 이런 것들 인권 침해와 관련된 강화 부분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제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검찰권을 국정 운영에 이용하기도 했잖아요. 예. 뭐 공안 정국을 만든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검찰, 국정원, 뭐 법무부 관계자들 다 불러고 관계기관들 회의해가지고 거기서 뭐 파업을 일부러 유도해서 네. 그 옛날에 진형구 검사장 그죠? 네. 내가 술 한잔 먹고는 내가 그 해라. 저 배공사 파업을 내가 일으키도록 내가 유도를 했지 이랬다가 이렇게 됐나요? 네. 그분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꼭 그런 회의 관계 유관기관 회의하면 누가 구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법무부의 기능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감찰권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조국 장관이 더 뭐 해야 되죠?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혹시 왜 이거 안 하지? 조국 장관이? 그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수 이제는 많이 저는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회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간? 네, 국회의 시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한 달 동안 네. 네. 뭐 본인 말로는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네. 살아왔다고 하면서 예. 한 달 맞아서 이제 세 범위로 나누어서 법무부 차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건 좀 번외 질문인데요. 네. 혹시 장관의 권한 중에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장관은 안 해보셔서 인사권. 다 하시네. 인사권이 왔다잖아요. 이게 사실 인사권 없으면 아무도 말 안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이제 복지부에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저보다 젊은 국장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 수십 명의 실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세요. 높고. 예. 예, 제가 46세 네. 장관이 됐기 아, 때문에. 그러셨어요? 46에? 네, 만으로. 이야, 예. 근데 너무 말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노를 안 하세요. 아, 이거 반전인데요?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뻗을만도 아니, 한데. 공직사의 특성이 예. 사무관들은 예. 이제 막 제가 권장을 하니까 한 네. 2달 지나니까 예, 예. 장관님 그거 아니고요.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사무관들. 왜냐면 어허. 사무관 인사는 장관이 안 해요. 차관님이 이제 위원장이 돼서 예, 예. 인사위원회에 사기 때문에 장관하고는 뭐 사무관들은 인사에 직접 장관한테 잘 보여봐야 뭐 그런 거 못 보여봐야 돼요. 근데 실국장 인사는 장관이 직접 하거든요. 아. 보직 인사는. 그러니까 제가 1년 5개월인가 했는데 장관님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실국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로 장관에 대해서 깍듯해요. 제가 좀 하면서 보니까 와 인사권이 무섭구나. 승진, 보직, 파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꿀보직도 있고 그죠?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네, 이제 꿀보직이라는 게 일 자체가 보람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를 거치면 승진으로 요직이 꿀보직이에요. 일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 가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서 장관에 취임을 했고 네.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행사할까 이걸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네. 백 의원님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사장짜리 인사가 지금 곧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몇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제 인사를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행사하실 게 없는 거로 보이는데. 여지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검사장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감찰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그 이제 눈여겨 봐야죠 이제. 저는 우선은 인사권은 좀 느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사실은 행사할 자리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느리잖아요. 그 인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감찰권을 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좀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사권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행사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인사라는 것을 잘못하면 또 예.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 내부 동요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당장 막 인사를 막 해버리면 뭐 검찰에서 지금 본인 수사와 관련되어서 힘 빼기다라는 그런 비판도 야당에서 할 수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 법무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구조 개혁이거든요. 형사와 공판과 관련된 부분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조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는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리 자체를 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혁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를 정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인사권을 좀 더 늘려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속 자리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개혁과 맞물려서 가는 게 되는 검찰 안에 네. 검찰의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검찰 조직을 이제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제도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번에 뼈저리게 저는 느낀 게 사람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마인드나 아주 네. 고루한 옛날의 그런 검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 여전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당장은 지금 하기는 네, 좀 쉽지는 어려운. 어렵죠. 원래 장관이 가면 신임 장관이 가면 6개월 정도는 대규모 인사를 하지 말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장관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참여정부. 그게 약간 그 만든. 조직을 파악한 다음에 인사권 네. 행사라는 왜냐하면 건가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장관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되게 간부직인데 네. 사람을 잘 파악 못한 상태에서 인사를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관에게 의지하는 인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정규 인사는 6개월 최소한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맞다는 건데 매뉴얼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흥미 위주의 그런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검 사무국장 있잖아요. 네. 예. 그건 좀 흥미롭게 봤어요. 네. 그게 전통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이 그냥 이 사람 해달라고 쓸랍니다 하면- 이러면 장관이 그냥 오케이 하는 자리라며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그 박상기 장관 계실 때 추천해가지고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돼 있던 분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새로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지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 조건에서 적어도 장관의 영은 세우는구나. 그래서 그런 자세로 좀 앞으로도 조국 장관이 어떻게 이 싸움을 건너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만약 이 조국 전쟁, 조국 사태를 살아서 생존해서 건너간다면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이제 정기 인사 이런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예. 예 그런 깡으로 대폭 물갈이. 근데 우리가 그 뭐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 인사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내왔던 것이 어차피 형사부 공판부 강화는 원래 내놨고 법무부의 문민통제 법무부가 검사를 통제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권. 그런데 지난번 인사는 완전히 검찰의 인사를 맡기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특수부 중심에. 네. 그러니까 그 인사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다 특수통이에요.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거는 조국 수석한테 조국 장관한테도 좀 책임이 있어요. 물론 민정수석이 인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책임이 있죠. 예, 그 당시 박상기 장관님하고 본인도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박상기 본부장관님하고 네. 청와대의 민정라인 네. 이쪽에서 너무 안이하게 사퇴를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이제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세세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조국 장관이 만회를 해야겠죠. 네. 이제 그럼 진짜로- 다음번 인사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아직 그리고 이 검사장 자리 한 6자리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고 방향을 갖다가 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 시간은 우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뭔지 이제 하도 오래되고 예. 다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회가 어디가 있는지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뭐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처리하는지 좀 소개 일단 좀. 이제 국회에 저도 요즘에 진짜 감옥걸렸어요. 저도 이제 정말 언제 그랬냐 싶게. 법안의 근데 어머니신데. 지금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은 10월 26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에 올릴 수 네, 있어요. 와. 본회의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아싸. 네. 잘했네. 10월 26일부터는 이제 할 수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죠? 공수처 이제 설치법.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네. 이 두 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최근에 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세 분이 그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새로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뭐 그런 거 있던데 혹시 기존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진전된 지금 약간 반쪽짜리잖아요. 공수처법도 그때 바른미래당 협조를 네. 구하기 위해서 김관영 원내대표 의견을 끝까지 많이 반영해서 김관영 대표가 아니고요. 권은희 의원 때문에. 김관영 대표는 아주 그냥 옆에서 제가 네, 그 고통을 그랬구나. 받는 걸 봤습니다. 아 그분이 거의 뭐 번아웃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하여튼 바른미래당 때문에 네. 반쪽짜리가 됐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알릴레오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반쪽짜리라도 0쪽짜리보다는 낫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예.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리자. 올리면 여하튼 330일 이후에 표결은 된다. 지금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절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그 전에도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만 되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 더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마지노선을 확보해 놓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기존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검찰권을 내려놓고 수사권 조정도 더 말하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들을 더 축소하는 이런 쪽의 합의가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뭐 첫 발은 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오신환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의 법안도 뭐 많은 부분 틀리지만 특수부 축소는요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법안에. 그럼 만약 더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그렇죠. 내서 수정안을. 바로 의결 처리하면 네. 그 원샷으로 그냥 본회의에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기존에 올라와 있는 법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결부된 문제가 그 선거법. 선거법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근데 선거법은 11월 한 중순 정도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에. 왜냐하면은 이 그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은 법사위에 90일이 적용이 안 되니까 되는데 여기는 그 법사위 90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선거법은.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더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합의체가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한 합의체가 뜨기는 했지만 선거법까지 여기가 결부 안 되면요. 이것도 그냥 어려워져요. 예,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국회의 시간은 1시간 뒤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네. 진짜 왜 이렇게 한숨이 사실 나오지? 국회의 시간이 더 복잡해졌어요. 왜 복잡해졌냐면 또 당들의 사정이 다 엉망이야 지금. 제대로 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자유한국당밖에 사실 실제로는 없어요. 바른미래당도 이미 거의 네 두 쪽이 나 있고. 네, 두 쪽이 나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민평당 이미 두 쪽이 났고. 민평당은 벌써 네, 두 쪽이 났죠. 압도적 다수가 탈당해서 밖에 나가 있고. 이게 났고 뭐 이런 상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5당 6당 이런 체제인 거예요. 거기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할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복잡하구나. 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네. 입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법무부 내부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일단 해야 빨리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도 안을 많이 내놨고 우리 당내에도 지금 검찰개혁 TF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들이 돼가지고요. 풀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다 고칠 거라고 봅니다. 저처럼 국회 밖에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됐든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 물론 50점짜리부터 90점짜리까지 다 있을 텐데 지금이 최악이라고 본다면 50점짜리라도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거에. 예. 네. 동의해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뭐든지 됐으면 좋겠어요. 30점짜리라도. 예. 한 발을 뛰는 게 일단 맞아요. 중요한 그리고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원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시기예요. 맞아요. 이 시기에 진짜 못하는 국회에서 거예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촛불 집회는 그 과거의 촛불 집회와 달리 민주당의 참여가 되게 소극적이에요 이번에는. 네. 백 의원님은 이게 참 이례적인 촛불 집회인데 무슨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뭐 미국 소곡이라든가 뭐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는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전선이 아주 단순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 대규모의 시민들의 참여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됐는데 이 검찰개혁 이런 거는 사실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슈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나온다? 전 잘 아직도 다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그냥 처음에 그 촛불 집회 100만 넘게 모였을 때 그때 다 놀랐을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여의도로 향하는 거 안 촛불이 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냥 꺼질 것 같지는 않죠. 네. 지금 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자, 촛불 민심, 촛불 시민들의 향후의 어떤 예상되는 흐름,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매듭 짓기 전에 이 전국 검사들과 대화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말씀 한 꼭지 들려드리고요. 예. 윤석열 총장님과 특수부 검사님들과 일반 검사님들 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잠시 추억에도 젖어보시고요. 네. 그 이 말씀이 혹시 마음에 뭘 남기는 게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간단히 논평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촛불 시민들의 앞날.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 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제일 진하게 남는 단어는 품위였어요. 저한테는. 품위. 검사들한테 스스로 품위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 촛불을 들고 이 서초동으로 나오는 시민들이 격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면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검찰의 품위. 최근에 조국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떠세요? 근데 검찰의 품위를 검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품위하고 정말 근데 저는 제가 저때 검사였잖아요. 네.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평검사셨구나. 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진짜 하는데 검찰의 독립은 검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검찰 스스로 검찰의 독립 못 지킵니다. 못 지킨다. 네. 못 지킵니다. 그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검사들로서는 못 지킨다? 시스템적으로도 저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가 결국 그거는 강제하고 시스템적으로 강제해야지 스스로에게 지키라고 그건 요구해도 지켜지지 못할 것 같아요. 중립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직하고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데 참여정부 때 정말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졌어요. 수사에 아무 관여를 안 관여 했죠. 안 하니까 예. 검찰이 예.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바로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주면 독립적으로 하다가 대통령이 바뀌어갖고 강압하기 시작하면 금방 수그러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지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건 소용없는 얘기였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십몇 년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거는 저는 뭐 네. 그러니까 이게 2003년 3월 9일 날 네. 하신 말씀 검사와의 대화 때 대화에서. 영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2019년인데 아직도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예. 100만 시민이 지금 촛불을 촛불 들고 들고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고 너무- 문제는 똑같고 갑자기 마음이 막 찹찹해지는. 저는 이제 두 단계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지금 검찰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이게 문제다라는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라라고 촛불을 들어서 명령을 내리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신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럼 못한다고 하면 해줘야죠, 저희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법무부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개혁하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조금 바로 설 수 있는 토양과 토대를 만든 다음에는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독립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된다고. 이게 왜 안 되냐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아니 검찰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 다 그렇대요. 네. 그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정권에 또 와가지고 인사권 가지고 흔들면 금방 그렇게 돼버린다. 또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부터 권력을 놔버리라. 고 이제 조언하는. 아니 지금 놓으면 안 돼요. 지금 개혁을 다 하고 개혁하기 전까지는 더 꽉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시기상조라고 그러는구나. 네, 더 꽉 잡. 개혁할 때까지 더 꽉 잡고. 100%또 이거에 동감해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네. 우리가 너무 빨리 맞아요. 너무 순진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더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개혁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토양 만든 다음에 인사권. 아까 하신 말씀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예. 아직 참여정부 때 검찰의 독립이 지켜졌다니까요. 중립성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바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게. 또 촛불 집회나 이렇게 광화문 집회 가지고 뭐 국론이 분열됐다, 정치가 실종됐다, 뭐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따른 시민들의 의사 표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뭐 나경원 대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등 뭐 검사들도 품위를 좀 지켜야 되지만 국회의원들도 품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저희 법사위에서는 며칠 전에도 진짜 예. 정말 있었습니다. 여상위원장이 하루 자격이 없어 이 위원장 뭐야 이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 자격 있는 국회 속기록에 남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아, 속기록은 무조건 다 남아요. 속기록에 다 남아요. 여상규 위원장은 그게 속기록에 그렇게 사과를 하면 네. 없어지는 줄 알고. 네. 사과하는 것까지 속기록이 다 나와. 요 구절까지 다 남은 거예요? 네, 그럼요. 정성호 의원이 그때 정확히 얘기해줘요. 위원장이 그렇게 하셔도 속기록에는 남습니다. 이제 대대손손 남는 기록이 네. 됐고요. 예. 자, 그럼 촛불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번 주말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마지막 시민의 촛불을 태우고 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원래 이번 주 초에는요, 이 서초동에서 했던 그 집회를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라고 하는 데서 조직을 해서 개싸움 했어요. 국민운동 뭐 네, 그게 아마 뭐 그 대통령은 품격 있게 하시라 개싸움은 우리가 우리가 합니다. 뭐 하겠다. 이런 거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치열하게 논의를 했지만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촛불 집회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뭐 시민들한테도 또 부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하라는 목소리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네, 의사표시를 충분히 네, 충분히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무부와 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또 대검찰청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국회의 시간이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이제 조국 가족 수사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네. 또 판을 벌려서 물 나올 때까지 계속 천공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예. 그건 또 참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뭐 또 불타올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켜보겠다. 근데 이 검찰이 또 오히려 구속영장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또 전의를 오히려 불태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재청구를 한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예. 그 법원의 메시지를 검찰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안만 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 요거를 빼면 네. 거의 다 100% 구속된다라고 보잖아요. 변호사들은. 예, 예. 근데 이게 구속이 안 됐거든요. 별건으로 집어넣은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의 메시지는 너희 지금 검찰 수사가 매우 잘못됐다. 이 별건으로 해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수사도 지나친 수사다라는 메시지를 법원에 그러니까 보낸 거거든요. 거기 특가법 적용되는 큰 범죄는 소명도 덜 됐고 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배임 피고인도 피의자도 인정하고 인정하고 뭐 그 배임 수재 그 네. 1억 원짜리 그거는 증거도 이미 이제 검찰이 관련자 구속해 놓고 다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구속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니네 이거 본 건을 어설프게 해와 놓고
조그만 거 하나 끼워놓고 이걸로 구속영장 달라는 말 아니야? 제가 판사라도 기분 나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을 좀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영장 청구한다 하니까 재청구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법원에서. 혹시 모르죠. 로또 맞는 식으로 발부될지도. 오히려 진짜 저는 이 가잉 수사를 안 했으면 영장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웅동학원 공사 부분 빼고 했으면 저는 영장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위 허위소송. 네. 예. 네. 근데 그 소송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근거가 별로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 피의 사실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법원이 다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안 된 그걸 거죠.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행위를 위법 행위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한 거니까. 아니, 영장 청구. 그거보다 더 저는 궁금한 거는 1998년 7년도에 있었던 공사대금채권을 어떻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 법알못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상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먼지털이식 수사. 표창장 위조를 어떻게 증명할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30년 이제 전에 있는. 정경심 교수 컴퓨터 본체 이제 법정에 갖다 놓고 한글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거기서 잘라 붙여갖고 과연 위조해낼까? 이거 되게 궁금하고요. 원본도 없다는데. 예, 원본도 없대요. 네, 원본도 없다는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원본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지? 그런 것도 되게 하여튼 우리 특수부 검사들은 못하는 게 없다. 한번 믿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지를 남길게요. 이제 마지막 촛불은 최대한의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 지금 조국 수호보다 검찰개혁 쪽으로 완전히 지금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촛불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초동에서 다시 타오를 수도 있고 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근데 국회에 올라갔는데 뭐가 좀 잘 안 된다 이러면 여의도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데 이제 촛불 민심에 대한 전망과 예,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중에 미처 이제 다 못하신 말씀 포함해서 인사 말씀 삼아 마지막 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정말 정치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게 했다는 현실이 저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번에 팩트 법안은 무조건적으로 정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건 정말 시대적으로 지금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촛불이 지금 마지막이 아닌 거고요. 잠시 지켜보시는 것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못한다면 여의도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죄송하죠. 그죠? 그래도 뭐 국회의 시간이 안 흘러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검찰 개혁 방안이 뭐 특수부사라든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휴대폰 전화 안 받으면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아니 그 수사하려고 하니까 직장에 전화 걸었다고 하는데 전화 받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 일환 중 하나로 예컨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열람 복사를 지금은 굉장히 좀 제한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끄는데 이런 것들 좀 대폭 해주고 어차피 법원 가면 공개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 결론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 뭐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마음 졸이는 거거든요. 빨리 결론 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장기화를 막는 이런 진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어떤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김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은 딱 동영상 하나 잘라가지고 장관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피의자 열람 등사권이요. 이 부분은 좀 확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건 진짜 필요한 부분. 더불어민주당 위원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김남국 변호사님이 국민들의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거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검찰총장님한테 좀 건의드리고 싶어요. 중앙지검장님한테나. 어저께 지난번에 우리가 알라뷰 3회에서 만났던 한투정권 한투정권의 센터장님. 센터장님 말고 PB 우리 김경록 씨. 김경록 씨가 해준 얘기인데 공개를 안 해드렸지만 작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막 거기 진치고 있으니까 처음에 네. 이렇게 조심조심 갔을 거 아니에요. 사진 안 찍히려고. 가서 이제 출입할 때 주민등록증 내고 출입증을 받잖아요. 예. 출입증 그 주는 직원이 이름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김경록 씨 출입증 받았어요. 그 순간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막 사진 찍히고 막 뚫고 올라오고 이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만 안 불렀으면 자기가 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아이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분이 아니 기본적으로 별 신경을 안 써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시간 조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검찰청을 받겠어요. 9월 한 달 동안요. 9월 한 달 동안에. 120분으로 전 들었어요. 그렇고 120시간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는 그건 네. 진술을 그냥 끌어내는 거죠. 예, 작은 일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검찰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 부탁드리고요. 조 변호사님 오늘 소감과 아울러서 또 진행자지만 예.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번 주 알릴레오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바빴는데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국회도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도적인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포커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주 많이 놀라신 점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알릴레오는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거라 네. 지금 여기 금요일 날 최초 공개하면 슈퍼챗 모금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알릴레오 라이브에서도 슈퍼챗을 열고 네. 이제 그전에는 녹화 방송하다가 지금은 최초 공개 형태로 다스베이다처럼 그렇게 하면서 라이브로 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또 올리고. 네, 그건 뭐 라이브 네, 끝나면 네. 바로 올라가고 이 최초 공개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영상을 올라가는데 이제 이 슈퍼챗으로 기부해 주시는 소액 기부자들의 돈을 다 모아서 네. 우리 저기 지금 종로에 만드는 그 노무현 시민센터 같이 아. 거기 그 건립 기부금으로 나중에 벽에 하나 새기려고 그래요. 다 모아가지고 그때까지. 야. 그래서 그 점 안내 한번 다시 드리고요. 알릴레오 앞으로 좀 중요한 국가 정책 오늘처럼 검찰 개혁 이런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번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은 2004년 겨울 연말에 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예. 그 음동설안의 국회 앞에서 농성하면서 단식하고 처절하게 싸웠거든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폐지 반대의 여론이 좀 더 높았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그때 한나라당이 이제 회의장 점거해서 결국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뭘 못 해내니까. 네. 그래서 여당은 뭘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50점짜리라도요. 그래서 이번 촛불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이 요구, 이 소망 이런 것들은 2004년 국가보안법 그 폐지투쟁체처럼 그렇게 성과 없이 끝나서 시민들도 좌절감을 남기고 또 정부 여당, 진보 정부, 진보 여당도 타격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네. 우리가 템포 조절을 잘 하면서 필요할 때 에너지를 모으고 요즘 네. 황희찬 선수 오스트리아에서 뛰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막 90년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살살 뛰다가 뛰어야 결정적일 때 탁 치고 들어와서 골도 엄청 넣고요. 네.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요. 황희찬 선수를 좀 보면서 네. 우리 이번에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오늘 알릴레오 마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알릴레오 라이브 뷰 알라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예.